네, 안녕하세요. 미술 감상가 비평 2학년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4강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수업을 이제 나가기 이전에 이제 제가 제출했던 냈던 그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B반까지 제가 다 완료를 했는데 이제 아직 C반이랑 D반이랑 E반은 아직 과제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뭐 그 친구들은 내일 중으로 아마 내일이 금요일인데 5월 8일 금요일인데 내일까지는 제가 다 완료를 할 테니까 그 개인 댓글을 확인을 해서 자기한테 어떤 피드백이 주어졌는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과제는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잘 서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조형 요소와 원리를 가지고 이 그림을 판단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뭐 이 그림에는 다양한 조형 요소가 발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요소에 뭐가 있는지 이 그림에서 말고요. 그냥 조형 요소 자체가 뭐가 있는지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뭐라 그랬죠? 점, 선, 면, 형, 그리고 색, 그리고 명암, 그리고 양감, 그리고 공간, 질감 뭐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형은 또 쉐이프로 나뉘고 쉐이프 그리고 또 홈으로 나뉜다 그랬죠. 또 양감에는 매스가 있고 볼륨이 있다 그랬습니다. 질감에는 텍스처가 있고 마띠에르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두 가지로 이것들은 이제 나뉘는 것이고, 또 질감에는 이거 외에도 뭐 시각적 질감, 촉각적 질감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그림에서 뭐가 발견된지 한번 봅시다. 제일 많이 이제 찾아주셨던 것이 뭐 점이나 선이었어요. 물론 이제 점적인 요소가 막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합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이 꽃의 묘사에 있어서 뭐 점탱이들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요 뒤에 있는 나뭇잎들도 점으로 보이고요. 뭐 이 인물도 크게는 뭐 이렇게 거친 느낌으로 그려서 이 얼굴 묘사가 약간 점으로 되어진 듯이 보여요. 근데 이건 점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아니고 이렇게 붓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이 조금 거칠어져서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약간 거칠어져서 그 거친 느낌이 조금 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적인 요소는 이제 뭐 이런 꽃들에서 느껴진다.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점이나 선이나 색이나 뭐 이런 게 다 느껴지는데 주되게 느껴지는 요소를 적으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점적인 요소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중은 좀 적습니다. 가장 큰 요소를 이제 두 가지 만약에 꼽자고 한다면 저는 이제 질감이랑 색, 뭐 그리고 뭐 명암 중에서도 좀 밝아진 명암을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의 그림들에서 느낄 수 없는 뭐 이런 밝은 명암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화면이 굉장히 밝아서 밝은 데 비해 뭐 요거는 이제 많이 찾아주셨어요. 뭐 그 치마 뒤에 있는 부분은 뭐 좀 어둠이 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찾아주셨는데 점을 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주된 요소를 제가 적으라 그랬죠. 그럼 먼저 여기서 색이 느껴진다. 근데 색만 적는 게 아니라 색만 그냥 이렇게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서술을 하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럼 이제 이 기준으로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그림에서 색이 느껴진다면, 이 그림에서 가장 잘 느껴지는 요소 두 가지 중 하나는 색이다. 그림 속에서 상대적으로 그림 속에서 밝은 계열인 노란 색상을 많이 사용하여 화면이 더욱 밝게 느껴지며 또한 인물을 채색한 푸른 색감이 난색인 노란색과 조화를 이루어 더욱 인물을 강조한 듯한 느낌을 주기에 색이 가장 도드라지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처음 진행을 하기 전에 저희 이 교과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감상과 비평이라고 했죠. 먼저 이제 감상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그림을 내 주관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내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법칙에 의해서 이 그림을 감상을 하고 그 법칙하에 감상한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서 내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점이 느껴진다는데 뭐 그림 속에서 꽃을 묘사한 부분이 점으로 느껴진다. 와 같이 조금은 단순하게 서술을 해주신 분들이 조금 많았어요. 많았고 그리고 뭐 색이나 질감 뭐 이런 거를 찾아주신 분들도 있고 뭐 두 가지 이상을 다 써주신 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서술의 내용이 약간 좀 부족합니다. 제 기대보다는요. 거의 뭐 한두 줄로 끝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렇게 뭐 쓸데없이 길게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내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다음 요소로는 뭐 또 뭐가 느껴질까요? 뭐 공간이 느껴진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 뒤에 보시면 뭐 이게 지금 에펠탑인지 뭔지 여기 살짝 보이고 이 뒤에 보이는 이런 어떤 나무들이 겹쳐져 있는 모습이라던가 여기 이제 약간 다리도 보이죠? 뭐 이런 식으로 원경이 굉장히 뭐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원소 근대라고 해서 원소 근대가 뭐냐면 먼 것은 멀리 있다. 왜 여러분들 뭐 원거리 얘기를 하죠. 응?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가까운 것 가까운 것은 어떻게 그렸다 크게 그렸다. 그래서 가까운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린 어떤 지금도 여기는 뭐 투시도법이 정확하게 적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이 시점을 통해서 뭐 이렇게 쫙 쪼그라드는 뭐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물 하나가 있고 그냥 떡하니 원경에 뭐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거리감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거대한 대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작게 그려져 있고 그 엄청나게 작은 그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공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걸 적어주셔도 돼요. 그 공간감이 느껴진다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주되게 느껴지는 것을 적으라고 했죠. 근데 이 주되게 느껴지는 그림 중에서 인상주의 그림은 어떻게 그랬어요? 순간에 인상을 포착해서 그림을 빨리 그리다 보니까 이전에는 마무리를 지어서 어떤 그림에 이런 붓터치가 안 남게 그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인상주의 와서는 그런 걸 이제 약간 타파를 하고 작가의 어떤 개성이 담겼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붓질을 해서 인물을 묘사해야 됐기 때문에 그림이 거칠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뭐 서술하자면 뭐 두 번째로 느껴지는 요소는 적고 요소는 질감이다. 그림 속에서 거친 빠르게 붓을 움직이면서 대상을 포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붓의 질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얘기하지? 붓자국이 남아 거친 질감이 느껴진다. 또한 뭐 화면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아서 마치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질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은 뭐 좋습니다. 이렇게 서술하신 분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친 질감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율동감이나 그런 것이 느껴진다. 해바라기 해서 그런 걸 적어주셨나요? 생동감이나 뭐 이런 게 느껴진다고 적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내 주관을 나는 이 그림에서 뭔가 율동이 느껴지는데 왜 느껴져라고 상대방이 물어보면 그 이유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 그림은 이전 그림처럼 이렇게 빤빤하게 그리지 않고 뭐 약간 거친 듯한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거친 표현들이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이 그림을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동적인 느낌을 받았다. 근데 그 동적인 느낌을 받은 데 있어서 근거는 어떤 이런 거칠거칠한 질감에 있다. 근데 그 거칠거칠한 질감이 왜 생겼냐면 인상주의라는 것은 그 순간에 내 눈에 보였던 어떤 그 빛의 순간의 인상을 빠르게 그려야 했기 때문에 붓을 상대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그림이 이전보다는 조금 완성도라고 한다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떤 그림에서 보다 풍부한 색채가 느껴지고 또 그 순간성이 잘 드러나는 그림에서 뭔가 즐거움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뭐 가치 부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제가 요것만 적으라고 썼네요. 요소에는 뭐 점선이랑 뭐 질감이 느껴진다 쓰고 그 밑에 느껴지는 이유를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유가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좀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써주신 내용이. 근데 뭐 대부분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 요건 요대로 요만큼 설명을 하고, 그럼 이제 2강에 가서 2강도 제가 비슷한 걸 냈죠. 요소를 적고 원리를 적으라고 했죠, 이번엔. 그럼 이제 요소는 또 뭐 여기서 찾으면은 뭐 또 제가 보기에도 또 색이랑 질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조화가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원리죠. 조화. 이제 조형 원리에는 일단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비례, 균형, 그리고 조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대비, 강조, 동세, 율동, 또 뭐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뭐 변화, 통일, 뭐 이 정도인가요?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네, 8가지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이 그림에서는 균형 중에서는 비대칭 균형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림에서는 비대칭 균형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건 주된 요소라고 조금 꼽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일단 조화가 느껴져요. 조화. 어떤 이런 색감들이 유사하고 다 비슷한 노란 계열 혹은 이제 갈색 계열, 갈색 중에서도 가장 좀 밝은, 근데 갈색도 이제 노랑에서 넘어가는 색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이제 한 색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어떤 색채들로 전체적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조화 중에서도 뭐가 있다 그랬죠? 대비 조화가 있고, 요 그림에선 대비 조화가 아니라 뭐가 느껴진다고요? 말 그대로 그림에 조화가 느껴진다 그랬죠? 유사조화라고 해요. 그거를 유사조화. 그래서 여기선 유사조화가 느껴진다. 뭐 그것까지 적어주신 분들은 없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드렸나? 네, 아무튼 조화가 느껴집니다. 색채에서 유사조화가 느껴져요. 그리고 뭐 대비는 또 뭐가 있냐면, 뭐 굳이 대비를 내가 여기서 찾는다면 어떤 찾으신 분들 중에서는 뭐 밑에 있는 이 선은 정지되어 있고 이 그릇도 정지되어 있는데 이 꽃은 이제 뭔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에서 뭐 대비를 느꼈다. 그것도 충분히 말이 됩니다. 납득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은 어떤 그 내용을 그 상대방이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을 보고 무슨 느낌을 받았어. 근데 그 느낌을 받은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비단 이 그림뿐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 생각이나 이런 걸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서술을 할 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모른다. 문제에 있어서 똑같아요. 이 문제를 모르는데 내가 왜 모를까? 왜 모르는지에 대해서 파고들고 왜 모르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왜 모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겠죠.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걸 수정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 그림을 보고 뭔가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 혹은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혼란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면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 그림에 혼란성을 느꼈을까? 일부분의 친구들은 뭐 요 꽃이 약간 시들어 보인다. 꽃들이 뭔가 이렇게 좀 처져 있지 않아요? 처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처진 꽃들에서 나는 뭔가 우울한 감정이 느껴져. 그리고 이 노란색도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밝은 샌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탁한 노란색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서 뭔가 그런 밝은 느낌보다는 좀 우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왜 우울한 느낌이 뒀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한다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대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이 그림을 실질적으로 그렸던 배경에는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뭐 우울한 감정을 여기다 반영을 하지는 않았다고 이제 전해져요. 편지 내용을 통해서 그 친구가 이제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동생이 이제 테오 반 고흐라고 해서 그 미술 상인으로 있으면서 이제 뭐 사람들한테 미술 작품을 이제 컨택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 친동생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친동생과 나눈 이 편지들의 내용에서 뭐 그런 자신의 기쁜 감정을 담아서 이 고흐의 이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다는 내용이 거기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뭐 고갱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고흐라는 화가가 이제 좋아했던 개인적으로 존경을 했던 그 화가가 이제 아르리라는 그 프랑스 시골 지방에 같이 내려와서 이제 고흐와 같이 작품 활동을 한다고 이제 내려온다고 하니까 고흐가 기뻐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흐가 고갱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고갱은 고흐를 그렇게 좋아했다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고갱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테오 반 고흐라는 그 고흐의 동생이 고흐인 그 자신의 형이 그 고갱을 너무 좋아하니까 고갱한테 이제 돈을 주어서 우리 형이랑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제가 돈을 좀 드리고 좀 작품도 이제 좀 팔아주고 뭐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갱은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고흐를 만나러 간 건데 이제 고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작품
제품으로 서로 이제 통했기 때문에 뭐 만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객은 이제 나중에 그 고흐랑 같이 있다가 좀 이 사람이 좀 미치광이 같은 그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그 기분파였어요, 고흐가. 그래가지고 그런 스타일이 자기랑 맞지 않아서 나중에 좀 거기서 거주를 하다가 그 IT로 떠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일을 뭐 계기로 뭐 이제 고객이랑 다퉈서 뭐 귀를 잘랐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실제로는 귀를 잘랐는지 어디까지 잘랐는지 또 알려지는 게 없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 그런 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추측을 할 때는 이제 고객이랑 싸워서 귀를 자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그림에서 느끼는 것은 뭐 작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렸던지 말던지 간에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걸 여기다 잘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가 느껴지나요? 또 변화와 통일도 느껴지죠. 전체적으로 하나의 톤으로 통일을 했고, 변화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런 꽃의 형태에서 변화를 주죠. 그래서 변화와 통일도 느낄 수 있고 조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이제 적어본다면 뭐 조화가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원리 중 하나는 조화이다. 적고 그림 속에서 해바라기와 배경의 색지, 그리고 하단의 테이블과 화병에서 해바라기와 유사한 난색 계열인 노란빛을 주로 사용하여 그림 속에서 유사 조화를 느낄 수 있다. 이제 혹은 뭐 같은 해바라기라는 소재들의 반복에서 대상의 형태의 유사성을 통해 그림의 조화를 부여한다. 뭐 이런 것도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율동은 뭐라 그랬어요? 같은 대상이 반복하면 율동이 느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그 해바라기에서 율동감을 느꼈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생동감을 느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어떤 시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생동적으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여기서 좀 시들어서 처진 곳도 있고 좀 덜 처진 곳도 있고 이러면서 이런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어떤 생동감이 느껴진다고 적어주신 친구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서술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적인 가치가 어떻게 느껴지냐, 이걸 이제 서술을 한다는 것은, 미적인 가치라는 것은 이제 내가 부여한 이 그림의 가치를 얘기를 해요. 뭐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화로운 색감과 작가만의 독특한 필지에 있어서 당시에는 없던 새로운 그림의 유형을 그렸다는 점에서 미적인 가치가 아주 높으며, 뭐 이전까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후기 인상주의지만 그 이전까지 인상주의까지만 해도 대상을 내가 이제 내 주관을 좀 배제하고 내 객관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완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은 아니에요. 약간 작가의 감정이 좀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고흐는 요 그림에서 뭐 감정을 최대한 좀 억제를 하고 이런 붓터치에서 좀 굉장히 어떤 격정적인 터치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약간 고흐의 어떤 그런 격양된 느낌, 흥분된 느낌들이 약간 그림에 방영되어 있다. 이런 태도로 볼 때는 그런 점이 이제 좀 이전의 회화와는 다른, 뭐라 그랬어요? 그 인상주의는 뭐였죠? 그 눈에 보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배제하고 임프레션 한 거를 바로 그린다 그랬죠. 근데 약간 표현주의적인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고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새로운 그림의 유형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주시면 뭐 미적인 가치가 아주 높으며 변화와 통일을 적절히 사용하여 그림에 재미가 있어 사용하여 그림이 지루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아 많은 생각이 뭐 들게 하는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종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느낀 느낌을.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서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서술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조금 이제 좀 짧게씩 써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조형 요소를 물어보면 조형 요소의 뭐 개념을 적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점 적고 뭐 크기값을 갖지 않는 위치를 가지는 뭐
형태를 점이라고 한다. 근데 미술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크기 값도 같이 갖는다 그랬죠. 그 수학에서는 이제 점이 이제 그 x, y 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x나 x축이나 y축에만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값을 정의할 수가 없는데 그림에 있어서는 그 크기 값을 정리할 수는 없는데 어떤 그 대상의 크기. 근데 미술에 와서는 이 점을 확대해서 빵튀기해서 크게 그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 값이 좀 적용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개념을 있는 그대로 적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제가 여기서 작품에서 느껴지는 조형 요소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을 보고 여기서 느껴지는 요소를 적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도 됐고요. 이제 문제의 3강인데 이것도 그냥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과제 제출을 다 했을 테니까 제가 설명 그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정답을 맞추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처음에 B가 등장했을 때 왜 비평가들에게 인상이라고 비판받았는지 그림 A와 함께 비교하여 서술하라고 써 놓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그 설명을 드릴 때 자꾸 이 교과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닌데 굉장히 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이 루이 루루아라는 비평가가 뭐라 그랬어요? 인상주의자들이라고 왜 비꼬았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이상적인 형태나 신화적인 상상력에 대해 매끈하게 완성한 그림을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모네의 그림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를 그냥 적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적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문맥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거를 녹여내서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 내용은 뭐냐? 이상적인 형태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매끈하게 완성한 그림을 그렸다. 훌륭한 것으로. 뭐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잘 그린 그림 혹은 이제 사진같이 친 그림 굉장히 어떤 인물의 묘사가 깔끔한 그림만 예술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녹아 있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이제 볼 때 이 사볼도의 성 마테오와 천사 이 그림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거겠죠. 제가 여기 확대를 해서 보지 않아도 제가 그런 의도로 여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림 A와 이제 비교를 합시다. 그림 A는 비교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 A는 대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아카데미라는 이것까지는 제가 수업 시간 안 한 거니까 수업 시간에 한 내용만 가지고 쓸게요. 그러면 대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을 하여 붓자국이 보이지 않는 평평한 화면으로 깔끔하게 대상을 묘사하고 윤곽선이나 대상 명암의 표현 등도 대상의 입체적인 느낌이 더욱 실감나게 들어 마치 그림이 하나의 실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실감나는 그림을 표현한데 반하여 뭐 이렇게 길게까지 써주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거 말고 이제 뭐 신인상주의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뭐였죠? 자크루이 다비드의 뭐 그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약간 기독교적인 주제, 그러니까 교훈적인 주제, 반하여 뭐 여기에 이제 뭐 교훈적인 이게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뭐 교훈적인 주제 혹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교훈적인 주제 뭐 의미 있는 거죠. 교훈적인 주제를 뭐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신화의 내용을 그린다든지 하는 어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관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반하여 뭡니까? 그림 B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 있어서 가치가 없는 주제를 묘사하였다고 루루아는 판단을 하였고 또한
순간의 빛의 인상을 표현하려는 목적에 있어서 빨리 그림을 완성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그림의 표면이 더욱 거칠어져 이전의 가치에는 부합하지 않는 조악한 그림이었기에 비판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길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좀 서술을 못하는 분들은 약간 수업을 제가 안 들었다고 하고밖에 이제 판단이 안 들어요. 이게 제가 어려운 내용을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쉬운 내용을 학습을 했고 수업 시간에 그냥 들었으면 바로 제가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못 적었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 옆에 비와 같은 그림자가 밝은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렇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 B가 여기서 왜 그림자가 밝아졌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또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지금 당장 모니터 앞에 있는 손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손에 있는 이 밑에 부분은 블랙이 없죠. 음영이 없습니다. 거의. 굉장히 옅어요. 근데 실제 요런 그림들, 물론 이제 어두운 밤에 이 촛불을 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음영이 좀 짙어지겠죠. 근데 이건 일부러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런 이미지를 일상생활에서 잘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극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느낌과 같이 뭔가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환경에서만 보여지는 장면인데 실제 우리가 야외에 나와서 이 그림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인물에서 확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더라. 그걸 이제 모네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한 태도로 인하여 그림이 우리의 외부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관념의 이미지보다 훨씬 밝고 명암 또한 그렇게 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나 명암을 더 이상 그림을 강조하고 입체감이 더욱 들게 하기 위해 진하게 그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밝아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사실 그림자가 그렇게 밝지 않더라. 명암이 그렇게 어둡지 않더라. 그걸 깨달아서 명암이 밝아졌다. 이렇게만 써주셔도 충분한데 자꾸 여기서 이제 이상한 얘기를 쓰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제가 비반은 이거를 제가 검사를 했는데 비반에서 좀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약간 이걸 읽다가 좀 심각하다고 느끼고 제가 공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과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제가 어려운 걸 내지는 않았죠. 난이도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인터넷에 뒤져서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인상주의가 왜 이렇게 등장을 했는지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림자가 왜 밝아졌는지 이유를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좀 자료조사를 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검색을 하시는 티는 나는데 여기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그냥 적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은 요 내용하고 이제 상반되는 내용들을 적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그림자가 왜 밝아졌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라고만 적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이긴 사실인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그렸는데 왜 그림자가 밝아져?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서술을 써주셔야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그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문장을 읽으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셨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타인한테 미술을 인상주의를 모르는 분들한테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린다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근데 그림자가 왜 이 그림은 왜 다른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명암이 이렇게 강렬하지가 않죠? 뭔가 이렇게 왜 그림이 뭔가 화사하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밝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배웠죠? 배웠으면 이제 써먹고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배운 거는 그게 있으니까 찾아본 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밖에 있는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그 미적인 지식이 좀 있었다면 바로 좀 알아들 수도 있지만 못 알아듣게 되면 아니 근데 왜 외부 세계를 그렸는데 왜 그림자가 밝아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거나 혹은 이제 그때 돼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 왜 밝아졌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세상이 밝았나 보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더 내 말에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 있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비단 이제 미술을 통한 얘기지만 어떤 이런 질문이나 발문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좀 잘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미술을 떠나서 어떤 모든 과정에서요. 그냥 이건 단지 미술을 주제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어떤 방식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어떤 그 문맥의 구조를 갖춰서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수업이 근데 어쨌든 적어도 제가 질문했던 이 발문의 내용에는 좀 부합하는 그 어떤 답을 좀 적어주세요. 좀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이제 남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아니죠. 그냥 바로 들어가죠. 네. 혹시 또 쉬면은 또 거기까지만 듣는 분들이 생기니까 아직 30분이니까 네,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이제 오늘 뭐 신인상주의까지는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옆에 보시면 요거 이제 그때 이제 설명을 안 드렸죠. 뭐 과학 발전이 뭐 미술에 미친 영향을 해서 여기서 뭐 이제 보면은 뭐 미국의 작가 란드라는 사람이 튜브로 포장되어 있는 뭐 주석 튜브로 포장되어 있는 어떤 물감을 발명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 이제 물감을 만들 때는 1841년 이전까지는 물감을 그 안료랑 미디엄이라고 하는 그 미디엄이 이제 뭐냐면 전색제라고 해서 안료만 쓰게 되면 이제 그림이 어떤 이런 화구에 붙지가 않죠. 자 이전까지 그래요. 1841년 이전에는 물감을 화가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재료에는 이제 안료가 있고 안료에 뭘 더해야 된다고요? 뭐 안료는 이제 뭐 영어로 뭐 피그먼트라고 하는데 뭐 그것은 몰라도 어쨌든 안료에 미디엄이라고 하는 뭐 한글로 쓰죠. 전색제를 섞어주고 여기에 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체질이라고 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그냥 몰라도 되는데 예를 들면 좀 내가 두꺼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전색제랑 안료만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전색제는 말 그대로 이제 물감이 화구 뭐 여기서는 뭐 캔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종이가 될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등등에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에 안료가 뭐 붙는 등에 안료가 왜 오타로 뜨지? 안료? 맞는데? 안료가 붙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색제는 이제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료는 말 그대로 색이고요. 색. 근데 두꺼운 그림을 그리려면 안료나 전색제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아깝잖아요. 안료는 굉장히 비싼데 전색제도 좀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 체질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체질한다고 돼 있나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뭔가 부피를 늘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감에는 보통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약간 기름도 섞여 있기도 하고 뭐 어떤 그 화학 보존료나 뭐 이런 게 섞여 있기도 한데 요즘에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섞어서 직접 화가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불편하죠.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석이라는 그 왜 가벼운 그 쇠로 된 좀 유연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감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변화도 안 되고 또 뚜껑을 잘 닫아 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섞어놔도 굳지 않죠? 이거는 다 이제 공기 중에 노출하면 위에 있는 이 물감들은 공기 중에 노출하면 여기에 이제 기름이 섞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화에는 그럼 이제 유화 이제 기름 성분이 기화하면서 날아가면서 그 물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었죠. 이전에는 뭐 어떤 통에다가 담아서 뭐 하면은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통도 어때요? 밀봉이 제대로 되어 있자면은 물감이 다 굳어서 못 쓰게 돼버리겠죠. 근데 이 주석 튜브는 미리 이렇게 섞여져 있지만 그 공기의 접촉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고 또 쉽게 멀리까지 들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가장 큰 장점은 튜브 물감이 생김으로써 작가가 더 이상 재료들을 들고 다니면서 물감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동성이 좋아지게 되었고, 따라서 보다 많은 지역을 여행하며 관찰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주변을 좀 더 놀러다니고 좀 더 바깥을 관찰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이 풍경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어떤 관념의 색채, 내가 그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어떤 미술의 학습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풍경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어떤 이런 그림의 표현들은 뭔가 좀 더 너무 과장되어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렸던 것들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좀 죄송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소 시간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뭔 얘기가 나왔죠? 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고 내가 학습했던 어떤 내용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다르구나. 너무나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렸던 것들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고 어떤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좀 깨닫게 되는 일종의 계기가 하나 또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말고도 증기기관차. 그러니까 애초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은 이제 1750년부터 1830년. 제가 이 얘기는 했나요? 산업혁명을? 3학년 수업 때 했나? 네. 근데 어쨌든 요 되면서 뭐가 돼요? 증기기관을 발명을 하죠. 누가? 바이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기 터빈으로 가는 게 있고 피스톤으로 가는 게 있죠. 터빈은 이제 이렇게 그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이제 그 물이 떨어지는 어떤 그 중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이 증기기관은 뭐예요? 그 연기가 이제 기화를 하면서 그 기화하는 에너지가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태연을 그 터빈을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열 에너지가 어떻게 뭘로 바뀝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원리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생기면서 증기기관이 되고,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증기기관 차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멀리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멀리 여행 가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풍경들은 좀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다양한 풍경을 보게 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좀 더 느끼게 되는 거죠. 도시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생활 반경이 넘겨지면서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서 어때요? 주변을 관찰할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을 통해 그리고자 하는 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외에도 광학 이론 얘기가 여기 있나요? 광학 이론 얘기도 써드릴게요. 광학 이론의 발달. 이게 뭐냐면 우리 눈이 어떻게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지에 관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 프리즘이라는 거 과학 시간에 배웠죠? 프리즘은 뭡니까? 그 하얗고 투명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뭐로 변해요? 7가지 색깔의 가시광선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또 파장의 길이마다, 단파장은 뭐예요? 단파장. 파장의 길이가 짧은 것은 하랑, 보라색이죠. 보라색에서부터 어디까지? 장파장인 뭐예요? 빨강까지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7가지 색깔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빨간 사과가 있습니다. 빨간 사과. 요거는 왜 빨갛게 보이죠? 7가지 색깔이 다 이렇게 따라박아서 부딪혔는데 그 중에서 모든 색은 빨강을 제외한 모든 색상은 사과에 흡수되어지고 빨간색 가시광선만이 우리 눈에 반사되어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런 사실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물감의 세계가 아니라 뭐더라? 빛의 세계더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요게 이제 신인상주의의 어떤 그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제가 잠깐 설명 드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2학년 수업에서는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적어드리긴 한 거는 같은데, 근데 물감의 혼합 그리고 빛의 혼합, 뭐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 근데 다 배우는 개념이죠. 물감의 혼합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감산혼합이라고 해요. 빛의 혼합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일곱 가지 색깔 프리즘에 넣기 전에 프리즘에 빛을 투과하기 이전에 빛의 색상은 뭐라 그랬죠 아까? 하얗고 투명하다 그랬죠. 투명하다. 그러니까 그냥 밝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니까 하얗다. 그럼 이 빛은 뭐예요? 7가지 색깔이 섞이면 어떻다? 하얗다. 그러니까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다? 밝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산혼합입니다. 그래서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이렇게 섞으면 좀 헷갈리는구나. 색상이 섞이면 섞일수록 더욱 명도가 더해져서, 그래서 이제 가산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한다, 플러스 한다는 얘기예요. 명도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밝아진다 라는 의미고, 여기서 감산이라는 것은 색상이 섞이면 섞일수록 더욱 명도가 감소한다, 마이너스가 되어 어두워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색깔이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다? 어두워지는데 빛은 어때요?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근데 이 그림을 우리가 그 지각하는 이 빛의 세계를 그림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감이라는 재료 자체가 이렇게 빛이랑은 정반대인데, 그쵸?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뭐 흰색을 섞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흰색을 섞게 되면 그 채도라고 하는 맑은 색상의 정도가 있어요. 그게 떨어집니다. 다른 색깔을 섞었기 때문에. 근데 빛은 그게 없어요. 채도나 이런 게 잘 그렇게 물감보다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원색보다는 방에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 흰색을 섞었을 때만큼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개념이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섞으면 섞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흰색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빛의 개념에서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화가들은 흰색이라는 물감을 사용해서 또 인위적으로 이거를 밝은 색상으로 그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감산혼합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물감을 화면에서 섞지 않아야 된다라는 개념에 도달을 해요. 물론 그게 안 섞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섞긴 섞어요. 근데 최대한 안 섞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섞이면 섞을수록 명도가 어두워지니까 물감을 그럼 섞지 말고 채색을 하자로 도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 인상주의에서 이런 그림 있나요? 뭐 이런 거칠한 그 그림들이 나오는 것이 무슨 이유에 있냐면, 왜 아까 전에 그 빤빤한 그림을 생각을 하세요? 뭐 요거보다는 사실 좀 잘 그리긴 했죠. 뭐 이 르누아르나 뭐 메르커셋의 작품은. 근데 어쨌든 이런 푸슬푸슬한 느낌이 왜 난다 그랬어요? 빛의 순간을 표현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색깔을 좀 최대한 덜 섞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림자도 전부 다 전체적으로 밝아졌죠. 여기 전부 다. 이 인물에서는 거의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그때 뭐 예를 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런 초현실주의 그림만 해도 이렇게 다 명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물의 어떤 통통한 느낌이, 여기 보세요. 어둠이 느껴지죠. 여기도 어둠 느껴지고, 인물도 그렇고, 얘도 지금 어둠이 확 느껴지죠. 그래서 입체감이 굉장히 더 잘 듭니다. 근데 이 그림 어때요? 굉장히 밝죠. 인물이 우리가 마치 그 사진 찍어서 본 것처럼 그만큼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물감이라는 재료가 이렇게 빛의 혼합이라는 걸 이런 가산혼합을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좀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재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색을 최대한 섞지 말고 채색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신인상주의가 생긴 거예요. 왜? 색을 최대한 안 섞게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점으로 병치시켜서 그 멀리서 본 경우에 색이 섞여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하죠. 간단하게 여기에서 건물 네모가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화면의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예를 들면 무슨 색으로 할까요? 노란색, 아주 밝은 걸로 합시다. 노란색 튀어지나? 노란색. 그리고 얘는 이제 뭐 노란색 여기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 두 가지 색깔을 이제 병치시켜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이제 멀리서 아주 멀리서 보면은 이거 좀 가까운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줄여볼까요? 줄여지나? 네. 좀 안 되네요. 멀리서 보면은 이게 이제 겹쳐져서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왜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 너무 이거 안 되네요. 예, 좀 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없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깔을 서로 옆에 양옆에 병치를 시켜서 예를 들면 주황색을 만들려면 내가 주황색을 직접 칠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을 칠하고 노란색을 칠한 다음에 이걸 옆에다 비교를 해놓고 좀 더 밝아져 보이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밝아져요. 그래서 이 밑에 시니아크라는 화가 그린 그림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밝죠 그림이. 굉장히 밝습니다. 물론 이런 어둠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림자가 있긴 있으니까. 근데 이 그림 왜 이러지? 문제가 좀 이상한데요. 자, 이런 그림. 이거 이제 시니아크가 아니라 이것도 시니아크 그리네요. 예, 이건 조르주 세라 작품이고 이거 시니아크 그림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어때요? 굉장히 밝아져서 묘사를 했죠. 그림자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밝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다? 물감이라는 것은 결국 뭐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감산혼합 방법인데 우리가 보는 이런 어떤 빛의 세계는 뭐다?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는 가산혼합의 세계더라. 그러니까 이 가산혼합을 가장 더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뭐 병치혼합을 그러니까 이거 뭐 중간혼합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회전혼합이 있고 병치혼합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병치혼합은 말 그대로 양옆에 병치를 해서 옆에 내려져서 멀리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색깔을 인지하도록 마치 픽셀의 원리처럼 우리 화면에 보는 이 픽셀의 원리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고 회전혼합은 그 맥스웰이라는 뭐 단어를 써요. 뭐 맥스가 이제 섞이다는 거죠. 웰은 이제 뭐 잘 섞이다는 건데 근데 어쨌든 맥스웰 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뽑기 할 때 그 돌림판 돌리면은 그 회전을 하죠. 근데 회전하다 보면은 그 색깔이 어떻습니까? 빨리 회전하면 섞여 보이죠.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회전하면 그 색이 마치 섞여 보이는 것 같이 그때는 어때요? 감산혼합이 아니라 어떤 혼합? 가산혼합이 일부 이루어진다. 왜? 거기서 튀겨나오는 빛이 우리 눈으로 오면서 이제 섞여서 보이니까 밝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빛의 이런 느낌을 좀 더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법칙하에 여기선 그럼 점 몇 개를 무슨 색의 점 몇 개를 여기다 찍으면 이게 이 거리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보이겠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랑자르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 조르주 세라의 작품이 그건 굉장히 큽니다. 한 6m가 넘어요. 6, 7m가 됩니다. 길이가.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에 점으로만 다 일일이 묘사해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 그림이 굉장히 밝아 보이고 그 작가가 의도했던 그 색깔이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최대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밝아지고 굉장히 화사해져요. 이전에 있던 인상주의 그림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상주의는 그래도 뭐 이렇게 거칠거칠했지만 어떤 인물의 대상의 윤곽이나 이런 게 좀 또렷하게 드러나긴 했죠. 근데 이 뒤에서는 그런 윤곽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으로 찍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틀은 가지고 있던 틀은 또 해체가 됐죠. 뭐 그런 거에서 뭐 이제 새로운 미술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또 나중에 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나중에 이제 등고 계약을 하고 나서 이 신인상주의에서 썼던 이 전묘화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OH 필름을 가지고 OHP 필름 이건 뭐예요? 그냥 투명한 뭐 셀로판지는 아니고 투명한 뭐 플라스틱 뭐 뭔지 아시죠? 뭐 OHP 필름. 근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그리고 뒷면에 이미지를 인쇄한 이미지를 놓고 그 위에 점으로 그 유성 네임펜으로 색상을 점 찍어서 표현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이게 좀 OH 필름이 좀 작아서 그 효과는 좀 덜 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멀리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그 활동을 할 거예요. 요건 이제 수행평가에 들어갈 테니까 요걸 이제 바로 아마 계약을 하면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5월이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5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면은 이제 뭐 바로 한 1시간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시간부터 아마 할 거예요. 혹은 이제 그 당일부터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열심히 또 활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냈던 과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요 과제들은 다 이 수행평가 태도 점수에 반영을 한다 그랬어요. 일부.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 낸 친구들은 좀 아쉽지만 이번 강의를 듣고 또 하나 과제를 제가 내드릴 테니까 그 과제를 꼭 해결해서 수행평가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